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후원 해주시는 귀동양님, 눈나님, 우누나이칠님, 최승범님 그리고 제가 한 두 분 정도 더 확인했는데 제가 제 핸드폰이 저의 카메라여서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3,000원씩 정기 후원처럼 해주시고 계시는 JS정1891님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근황입니다. 네, 근황입니까? 네, 근황입니다. 그렇게 네. 오늘 조 과장님이 추석 네. 전에 업무로 불태운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능력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쉴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추석 중에도 불태우시는 것 같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조 이 과장이 좀 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시키면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이, 그러니까요. 일 터지면 먼저 찾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씨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쟤 잘해 막 이러면서 군대처럼 네. 말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두둥. 와, 오랜만이에요, 그죠? 와우,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모시고 소개를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시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기은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언더스코어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 이 데이터홀릭에도 나오셨죠. 그 강태영 대표님. 거기 네, 하에서 이제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콘텐츠를 또 추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사실 제가 기가 막히게 인연이 돼서 한번 출연 부탁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언더스코어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섭외를 하고 나서 알았고요. 어, 그리고 아마 지금 시각화 관련된 모임 같은 것도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보다라고 해서 BODA라는 이제 정말 어떤 것들을 이제 콘텐츠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그 데이터 시각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는 그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은 데이터 스토리텔링 스튜디오를 하고 계시는 분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저번에 우리 김 팀장 저랑 같이 한번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그 모임이지 않나요? 네네네.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알고 있죠. 네, 알고 아까 있고, 네. 이번에도 대회가 또, 미더비 또 열린다고? 네.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 종사하는 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미트업을 여는데요. 이번 10월 14일 토요일에 세운상가 1층 세운홀에서 이 미트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사로는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 비주얼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파블로 로블레스 분을 이제 모셔 가지고 데이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또한 이제 인공지능 시각화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민세희 님을 또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시각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못 가는 날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니 그 오프라인으로만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 보통 행사하면 온라인 같이 하잖아요. 아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미드업의 목적이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 참여하신 분들이랑 네트워킹하고 저희가 이번에 또 아. 관심 주제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또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친해지려면 와야 된다. 요런 컨셉이군요. 안 오면 못 본다잉 이런. 알겠습니다. 네. 많이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지? 그 관심사별 소그룹 모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음. 네. 1회 때 저도 참석을 했어갖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뒤에 네트워킹 시간이 좀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겨진 상태에서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드백을 받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빠른 반영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1회보다 미드업 행사 단체 사진을 보면 박 박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맞아요. 보고 깜짝 놀랐네. 아니 저는 가서 깜짝 놀랐죠. 그때도 후원하셨잖아요. 저요? 맞아요. 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 데이터 시각화할 때 R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R 데이터 분석 책을 몇 권을 후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아요. 열심히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 책을 봤었어요. 그러세요? 정말요? 네, 맞아요. 더 열심히 얘기하시면 학교에서 김 팀장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부끄러운 척 해 볼게요. 학교에서 보신 거죠? 수업을 들으실 때? 네. 수업 들을 때 그때 제가 운 좋게 저희 학교에서 그 배용 기자님이 수업을 하세요. R 가지고 그래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진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군요. 그 책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이 사서 읽었었죠. 그렇군요. 이리저리 연이 깊네요. 네. 제 책의 아니, 독자이시기도 하고 배우 님의 한동안 제자이셨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네. 아니, 책을 몇 권을 판 거야, 대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네. 그런 분들만 우리가 모시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요. 바이어스 그냥 왜곡된 채로 그냥 얘기했는데, 그걸 정신 차리면 어떡합니까? 네. 사실은 일단은 책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검증을 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기준님, 그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단어 소개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데이터 스토리텔링보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에 담긴 인사이트를 어떻게 잘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사람들한테 핵심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한 요소 단위의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데이터를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핵심을 더 전달하느냐라는 보다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스토리텔링 안에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 하나의 이슈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그 배치된 콘텐츠의 어떤 강도로 이 데이터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인터랙티비티를 뭔가 첨가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갖고 일방향 이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구성을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텍스트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를 구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게 이야기와 시각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비슷하게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예시로는 뭐 네이버에서 연말 결산을 할 때 그 네이버 쇼핑 데이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은 올해 동안 어떠어떠한 글을 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음. 시각화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핵심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경영 보고서였나? 그거였던 것 같네요.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회계 최종 보고 같은 거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유저들한테 그 네. 당신이 블로그에 올해 어떤 주제의 글을 뭐 몇 편을 썼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 음. 주는 그런 연말 결산 콘텐츠가 음음. 있었어요. 근데 왜 그 그것도 네네네. 학업 데이터 사이트들도 그런 거 스토리텔링에 많이 하잖아요. 올해 뭐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뭐 이런 거. 예. 한 해 동안에 음.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뭐 그런 콘텐츠들. 맞습니다. 그래, 그거 음. 페북에서 했던 것 같은데? 뭐 올 한 해, 페북에서도 예, 누구랑 제일 많이 많이, 뭐 언급을 어, 했는지 뭐 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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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쵸. 근데 그게 자동화된 스토리텔링이라고,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 데이터 시각화하고 좀 서로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개념인가요? 저는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텔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로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다 라고 저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스토리텔링이 목적이고 시각 자료를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예. 그런 개념인 맞습니다. 거군요. 아. 더 음. 확장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네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데이터를 다 표현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걸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음. 되는 거군요. 음.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 발표만 생각을 해봐도 스토리텔링에 가까워야 될 텐데, 사실 그거를 분절해서 각각의 장표에 그냥 시각화 자료 한 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것이라면,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잘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쓰신 것 같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각화도 초반에 배치하는 것과 이제 이게 흐름을 타고 가서 중간 그리고 결말부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그런 강도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다 음. 고려하는 차원에서 음.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렇고요. 근데 그 네. 기현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언더스코어는 사람을 섭외할 때 목소리 기준으로 섭외를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리고 뭔가 강태형 님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아 그렇지 그런가요? 않나요? 아 그런 강태용 말씀 씨랑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들으면 기분 어 나빠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누가? 어느 쪽이? 아니 왜 그건 모르지, 나는. 강태형 님도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 대표님이랑 좀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비슷해지는 아. 측면이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네네. 있겠네요. 음. 이게 그 스토리텔링에도 목소리가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건가요? 그런 건 아 아닌가요? 딱히 그렇지는 아닌가요? 사실 않는데 중요하지만, 왜 약간 외모 같은 실제로는 거잖아. 실제로는 왜 뭐 우리가 뭐 기자로 일을 한다든가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도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잖아요, 전달하는 도구로서. 그래서 일부러 훈련을 하신 건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군요. 음. 네. 그런 거는 따로 아니고 사실 제가 학부 전공이 언론정보학이기는 한데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 그렇군요. 어. 기자를 꿈꾸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목소리에서 약간 기자 톤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또 네. 종종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음. 정말요. 스토리텔링이 사실 기사가 전부 스토리텔링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막상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음. 기사 자체가 그쵸. 예. 그게 사람들이 계속 안 끊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매력도 만들어야 되고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사 하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가 관통된 채로 구성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약간 스토리텔링이거나 내러티브거나 약간 요런 맥락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언론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많이 일을 하는데요. 이 음. 언론사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쓸 때 처음에 기획 단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데이터의 핵심을 잘 이제 전달을 할 것인가에 좀 염두를 두고 기획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자를 하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직이라고 부르면 애매하고 이 필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건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직군을 어떻게 부를까 하면은 좀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도 부르는 것 같고요. 음. 해외에서는 비주얼 저널리스트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 저널리스트를 꿈꿔서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 고등학생 때 그럼 데이터 저널리즘을 안 거냐? 어떻게 알게 그러게요. 됐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냥 막연히 '방송계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막 클릭베이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 뭐 기레기 이런 것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던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 단어가. 그래서 저는 클릭베이트가 뭐예요? 이러한 낚시. 어 네 성. 낚시성 기사 제목 막 어 클릭베이트.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기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떤 음. 그러니까 더 좀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그때 연합뉴스에 사이먼 로저스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먼 되게 유명한 유명하죠, 로저스는 유명. 사람인데. 어. 네. 그 가디언지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그 파트를 담당했던 거기 치프 에디터였던 분인데요. 지금은 제가 음. 알기로 그러니까 트위터를 거쳐서 구글로 가셨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데이터를 취재를 해서 데이터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기자도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자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정보학을 하는 동시에 정보문화학이라는 것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 전공은 이제 코딩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그리고 뭐 기획 이런 것들을 다 폭넓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갖춰야 할 스킬들을 좀 취득을 해 나갔었죠. 네 학부 때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뭐라 그래야 돼? 대학교의 어떤 직의 목적을 위해서 갔다 자체가 좀 꽤 다른 분들과 다른 시작이지 않나요? 그걸 저만 정해 놓고 해도 갔다는 것이. 그니깐요. 저만 해도 저는 홍대 기계과 나왔는데 그때 어디 갈지 무슨 꿈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아빠가 "홍대 그래도 기계과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같은 생각으로 추천해 갖고 간 거였거든요. 물론 덕분에 여러 방황의 시간을 길게 가져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다행히 저도 저의 하고 싶은 일 등을 잡고 있는 건 맞지만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잡혀 있어서 간다부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저는 뭔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뭔가 방황을 학부 때 쪼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 데이터 저널리스트라는 명확한 꿈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채용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건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알게 아.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이제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턴을 어. 하면서 이제 거기 배우님 그러면 계시던 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배운 그쵸. 기자님 아. 계시는 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많이 배웠고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기는 조금은 쉽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었습니다. 음. 어. 그 직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현실적인 국내의 환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기자라는 음. 직군 자체가 공개 채용으로 많이 뽑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떠한 스페셜리스트를 막 뽑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채용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스가 그런 걸 만들어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이제 들어가서 제가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음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찰서 뺑뺑이 같은 거 이제 돌면서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하고 뭐 요런 시기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음. 기자 채용과 초기 기자 업무로서의 현실을 알게 되신 거구나, 인턴을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언론사에 들어간다고 그 일을 맡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죠. 네네. 그 그쵸. 직군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기자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 음. 네네. 없는 진로를 가게 되는 거군요, 언론사에 간다는 것은.
네, 만약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만 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면 쪼끔 이제 결이 다를 음. 수 있죠. 그리고 아.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팀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만약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나아가야 할 포지션은 어떤 것일까 뭐 요런 것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뭐지?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라는 거를 유행처럼 만들다가 몇 안 남고 다 접은 것 같다는 인상이 저한테 있거든요. 요즘엔 어떤가요? 네. 근데 뭐 예전에는 중앙일보 뭐 KBS 이런 데도 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없어졌죠, 거기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음. 알기로는 이제 뭐 SBS,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타파는 뭐 그 조직 자체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곳이니까 이제 뭐 고렇게 3 군데 정도로 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행이 지나가서 없어졌다기보다는 별도의 팀이 없어도 될 만큼 일반화가 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저널리즘 활동을 하든 데이터는 써야 되는 거고 시각화도 써야 되는 거니까 따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조직에 침투해 가는 뭐 그런 변화인 건 아닌가요? 유행이 지나가는 그런 흐름인 건가요? 그런 변화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 아쉽게도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 자체가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가성비가 그러니까 좋은 기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한 달 아. 내내 매달려서 기사 몇 편 나오는데 사실은 네. 데이터 관련 기사를 막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또 않잖아요. 그게 막 조회수가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사 찔끔찔끔 쓰면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음. 운영해 네. 봤더니 '가성비 안 나오네. 그래서 정리했다.'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네. 뭐 그러니까 음.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러면 예전과 비해서 딱히 이쪽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데이터 너무 시각화라는 이미 직업 너무 관련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현실을 까발리면 좀 힘들지 않아요? 아 왜? 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왜. 아 그래요? 어 아니 저는 그런 방향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에 배우님 나오셨을 때도 그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기자들이 어느 정도 그런 스킬을 갖춰서 일반 저널리즘 활동에 다 일반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인제 기자님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 말씀해 주 배은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어어.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사를 쓰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시간을 과연 언론사가 주는가에 대해서는 음.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쵸. 공을 시간이 많이 많이 들여야 걸린다고 되는데. 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뭐 그냥 기은 님이 겪은 사례로 하나 소개를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마부작침에서 인턴을 했을 때 업무 추진비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시군구에서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썼는가 뭐 이러한 기획 보도를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200여 개가 넘는 시군구에 싹 다 정보 공개 청구를 돌려서 업무 추진비를 받는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럼 우선 이제 여기서 업무 추진비라면은 어디에서 추진한 비용인 건가요? 이제 그 네. 시군구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인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아 그들이 뭐 식사하는 비용 요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청, 미팅하거나 구청 이런 뭐 일할 데서 때 사용한 예. 네네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그런 비용을 거에 어디다 썼나를 알아보는 네네. 그런 프로젝트인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가를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죠. 근데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다량의 시군구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내주는 곳도 있고 안 보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화로 씨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보내주냐." 그 우선 음.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가 이제는 공개가 돼야 하는 데이터인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달라고 이제 요청을 각각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있는 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픈 서면으로 네네. 네.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저는 뭐 음. 최근에 여가부에다가 잼버리 예산 달라 뭐 이런 것도 해 봤고 아니면은 아. 어. 뭐 그 요즘 그 기초 연구원들 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네. 연구비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동했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아. 거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공개해야 되는 건데 공개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응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 주면 일일이 전화해서 그 닥달을 하는 거군요. "내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그 분석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럼 네네. 이거 모으다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 맞아요. 모아? 그래서 어. 진짜 수집에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수집 로드가 되게 적은 편이고 아니면은 수집부터 음. 다 해야 하는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죠. 아 아 이거는 공개 언론사가 안 돼 왜 안 하려고 있으면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너무 예. 그러네요. 근데 어.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한글 파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미지 그쵸, 파일로 그쵸.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런 또 거. 있습니다. 아 그러면 PDF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네. 그럼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시 그쵸. 연락해서 공개는 한 엑셀 파일로 거니까. 달라. 그쵸, 그쵸. "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것도 다 그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의 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하는 어. 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뭐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 앞에 일들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수집과 분석까지는 마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 해서 이 뒷단의 일만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음. 우선 데이터를 수집한다까지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시작도 안 한 아 거죠, 아직? 그죠, 그죠. 준비한 거죠, 어. 준비. 어. 왜냐면 꼭지도 아직 안 잡은 거니까 생각을 해 보면. 음. 맞아요. 예. 가정 '이런 꼭지가 가능하겠지?' 이제 그걸 가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해 보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좋아요. 네네. 예. 그럼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예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이디한 데이터로. 근데 이제 네네. 대부분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파리바게뜨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은 어디는 파리 띠고 바게뜨라고 주고 음 어디는 음. 파리바게뜨라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어디는 3,000 하고 그거를 한글로 써서 주는 데도 있고 정말 숫자형 데이터로 주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제하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배용 기자님이 이거를 "데이터 눈알 붙이기다. 뭐 데이터 저널리즘은 노가다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눈알 붙이기 정도로 공감 많이 간다. 네. 이 정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청취자분들이 눈알 붙이기가 뭔지 아시겠죠? 옛날 뭐가 사람들이랑 있을까요? 우리 요즘 어 요즘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가다. 노가다 대표 개념 큰일 났네. 떠오르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는데. 뭐 음. 뭐 게임 아이템 뭐 이런 거 버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거 아. 요즘에도 하나? 예.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어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하지만 이걸 다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뒤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분석을 음. 하려면은 이 데이터가 좋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음.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우선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전처리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전처리 단계가 다 되면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분석을 완전히 끝마치고 나서 '아 그럼 우리의 야마 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야?'를 다 이제 도출을 한 다음에 스토리텔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석 단계랑 이 스토리텔링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기사가 나오려면. 음. 아 그게 좋은 방법론이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네. 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시간이 없는 거군요. 네. 따로따로 할 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 예컨대 '우리의 핵심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가정해 놓고 이제 좀 어.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언론사에서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러니까 매번 기사를 프로젝트 보면 하실 때 약간
시간에 매번 쫓긴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 네. 뭐 아무래도 '충분히 주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항상. 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음 네 뭐 앞에 스토리텔링 수집하고 전 처리하는 시간에 비해서 분석하는 네네.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쓴다는 그런 인상인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 앞에 게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뒤에를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네. 그게 나올 어떤 기사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먼저 정해져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마감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군요. 네. 그쵸. 그래도 이제 한 뭐 주기적으로 얼만큼 기사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기획 프로젝트로 뭐 몇 개월짜리라고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면은 당연히 마감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스케줄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 요때쯤 이게 네네. 나가야 돼 같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획을 맞춰서 준비를 한다든지 같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네네. 뭐 재산 데이터가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대선 이런 굵직굵직한 선거에 맞춰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러면은 음. 더 이 데드라인의 압박이 커지죠. 그러니까 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뭐지? 데이터 전설이 일주일 밀렸어. 이러면 기사가 일주일 뒤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끔찍한데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총선 지나고 나간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기사가 그렇게 총선 되겠네요. 결과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지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 라는 게 네네. 메시지를 정하는 정도까지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사의 골격을 그때 같이 갖추나요?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 텍스트 기사 뭐 5 편짜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네네. 인터랙티브 기사를 이제 기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인터랙티브 기사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요거를 좀 기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음, 여기에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 막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앞에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질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 이야기인데요. 예컨대 제가 뉴스 앤 조이랑 거룩한 범죄자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다룬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음, 성폭력이 굉장히 이제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전체 목회자 성폭력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 우리가 그럼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어떠한 질문을 이제 해결을 해 보자. 답을 내려 보자.'라는 그런 큰 기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네. 큰 기획에서 던지는 그 질문을 이제 분석 단계에서 뭔가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기사는 지금 계속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그걸 준비하시는 동안, 그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 팀장님. 비슷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은데요? 네. 똑같죠. 어, 똑같은데 인제 그거를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과물이 뭘로 나오는 것이냐. 결과물의 포맷이라기보다는 네, 뭐 데이터에서 우리가 결국엔 데이터에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 이게 인제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네네. 고거를 이제 그 저널리즘으로 풀면 그게 데이터 저널리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음, 음. 그러게요. 지금 들으면서도 사실 회사 내에서 분석가가 내부 직원을 타겟으로 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하고 싶어. 우리 고객은 이런 특성을 지녀요. 라고 전달할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질문이 있어야 되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겠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걸 수집할 거며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내부 개발자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있는 데이터를 끌어 모았으면은 전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뭘 음. 보여줄지 어떤 걸 결론으로 낼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데이터 보면서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 아마 대한 회사 내의 내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어, 무슨 그런 거 분석하는데 6개월 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음. 뭔가 바쁘게 결과를 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물론 기자만큼 급하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강도 높게 할 것 같진 않은데 과정 음.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게 들린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네. 네. 차이점이라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생성 주체는 아닌 거죠.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목적성을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고런 음. 차이가 쪼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제 음, 일반 기업에서 분석을 하는 목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앞으로 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자."라든가 또 핵심적인 분석 방향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건 이제 수익이죠. 이 분석 결과물이 우리 기업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를 가지고 인제 분석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널리즘은 그런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목적이 다른 거죠, 데이터를 음, 활용하는 음. 목적이.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결과물,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가 확실히 내부라기보다는 외부인 부분이 좀 특이한 점? 외부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런 측면? 그건 이제 언론사의 특성, 각 언론사의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널리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게? 네. 이제 공유 기자 네. 괜찮으신가요? 아 네. 그 이거 외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저널리스트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도 가장 공감 가는 게 아무래도 목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목적성이 이제 결국에는 이 뽑은 데이터를 또 어떻게 전달하는가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 보여주는 대상이 거기에서는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 내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게이지먼트가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그 아웃풋 콘텐츠를 전달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달받는 사람들은 대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게이지먼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소위 이야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수준이 낮을 거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관심사 또 낮을 거라고 기대하고 접근해야 된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최소한 사내라고 한다면 사내라는 도메인이 공감 형성이 좀 그렇지.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는 리터러시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도메인 전문성을 맥락을. 갖고 있는 맥락 등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지금 그런 것들도 없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한꺼번에 아울러서 전달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라서 더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는 느낌으로 나가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보지조차 않는다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콘텐츠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기후 위기 심각한 건 아는데 그게 진짜로 내가 사는 데에 벌어질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뭐 대체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아 정말 기후 위기가 당신의 삶과 이렇게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아. 강조점으로 살려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죠. 지금 듣는 방향에서 보면 그렇다면 좀 마케팅이랑 비슷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 것 음. 같아요. 이제 우리 잠재 고객인 사람들조차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인게이지먼트 없는 사람들을 이 컨텐츠를 보게 만들어서 유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맥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요거 기사가 인터랙티브 기사를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성범죄를 저질렀냐라는 질문 하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을 판결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데이터라고 부르기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죠. 왜냐하면은 그게 막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때 이 성폭력 그 판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땠고, 뭐 피해자의 우와. 성별, 피해자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챗GPT한테 시키면 네. 좋겠다.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눈알 붙이기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판결문 인용 분석이 눈알 사실은 붙이기.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되게 예쁘지 않잖아요. 되게 특히 성범죄 아. 내용은 좀 끔찍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 읽으면서 어. 하나하나 좀 정량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또 그냥 판결문이니까 전체적인 텍스트만 있다고 하면 정량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가 사실은 그걸 봐야지 감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네, 테이블 구조를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어, 고민이 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할 거냐, 뭐 관계의 카테고리는 뭐가 있을 거냐, 그 몇 년간 언제부터라고 할 거냐, 그거를 데이터가 없는 애는 뭐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없으니까 이걸 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데이터화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서 칼럼이 계속 옆으로 이제 붙으면서 전에 봤던 판결문들을 다시 보고 다시 또 데이터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서로 다른 여러 명이 나눠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구조가 변경될 때마다 그걸 다시 논의하고 다시 변경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A라는 기자분이 보다가 '아 이것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 공동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아무래도 작업을 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그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데이터 구조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는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네네. 상태에서 인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뭐 컬럼을 넣자 빼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이거는 음. 어떻게 NA 처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계를 아니, 하죠. 음. 그러면은 지금 분석가 수준의 사람이 몇 명이나 붙어서 해야 될 일이네? 네. 뭐 아무래도 이러한 판결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칼럼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네.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앤조이라는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메인 knowledge가 다들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아. 것들을 좀 지표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빠르게 섰던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이 작업을 네. 하셨다는 거고? 기자분들이. 네네. 그렇군요. 좀 더 이거에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붙었던 것 같아요. 거는 네. 요 인터랙티브 기사를 음. 그러면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 해서 이거를 기획하는 롤로 참여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판결문 데이터가 엄청 많고 이거를 다 우리가 수집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어.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네.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십자가 모양으로 시각화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음. 네. 잠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공지 말씀을 하나. 오늘 하고 다음 에피소드는 시각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데이터홀릭을 네 검색하셔 가지고 요 화면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공지가 좀 늦었어요. 네. 제목에도 네 좀 넣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십자가고 요 각각의 점들의 색깔이 뭔가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옆에 그 레전드를 보시면은 징역, 뭐 집행유예, 벌금 이런 식으로 그 가해자가 받은 그 네. 형벌의 그 종류를 이제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인 아.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동종 누범이라는 게 재범이란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이제 누적해서 저질렀다 해서 동종 누범입니다. 그럼 이게 아, 전체 발생 건수인 건가요?
네. 전체 발생 어. 건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간의 283건 네. 네. 얼마간의 네. 일 최근 10 년간? 네네. 아. 우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군요. 이런 판결문은 그럼 수집을 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이 대법원 판결만 제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판결문을 열어볼 수 있는 도서관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셔서 또 일일이 보고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으시고 이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도서관 뭐 이게 이런 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외부 그 대중공개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그 조회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다 수기로 확보해서 갖고 오신 아. 거군요. 그 그러니까 법원 수기로 도서관에 확보 가면은 판결서를 방문 열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문 네네. 열람이니까 음. 복사 같은 건 되나요? 복사가 안 되는 되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확보가 그렇게 읽을 쉬운 게 수만 있는 아닌데. 거군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챗GPT 못 쓴다 야. 데이터는 아니고 그 몇 개는 돈 내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 돈을 네네네. 내고요? 네. 건당 아마 1,000 원이었나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판결문을 다운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거 저 야. 옛날에 이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음. 예. 근데 걔네가 그거를 무료 검색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야. 근데 그게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내고 건건이 자기들이 다 산 거예요. 이거를 마케팅비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크롤링하고 앉아 있었네. 아니 근데 그게 재배포는 되나 보네? 해도 되나 보네? 구매해서? 거기까진 모르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공개가 가능한 일인가 정도까진 아마 검토가 됐으니까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궁금했던 게 요거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법례별로 색깔을 다시 다른 걸로 칠하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누군가 처음에 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구상되는 단계가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절대 이런 디자인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좀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뭔가 미술을 하는 사람처럼 디자이너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뭐 데이터 스토리텔링 레퍼런스를 제가 모아 두는 그런 노션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 '아 이런 접근 방식도 있었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무래도 거룩한이라는 이 목회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전체를 십자가 모양으로 시각화해 보면 어떨까?' 뭐 요러한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초반에 네. 나오는 그런 시각화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 임팩트 있게 보여주려면은 '아 십자가 모양 이거 굉장히 괜찮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했었죠. 그쵸. 이 이 밑으로도 지금 얘기가 많군요. 네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맞아요. 시작이란 뜻이잖아. 이제 시작이에요. 예. 맞아요. 그걸 봐봐 지금 10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임팩트를 이걸로 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네. 요걸로 일단은 우리가 수집한 사건의 네. 규모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이야기를 할게. 요렇게 이야기를 쭉 하려던 따라갈 수 거입니다. 있게끔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아니 실제로 요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쭉 나옵니다. 뭐 피해자 성별은 어땠고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그다음 보는 거군요. 네 뭐 피해자 유형별로 그럼 교인이 많았다. 이 목회자가 저지른 성폭력의 피해자가.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야 이게 이제 지금 다 피해자가 판결문에서 장애가 나온 있는 경우도 정보라는 있고 거잖아요. 맞아요. 와. 상상도 안 된다 그 노가다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와. 나온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아니 왜냐면 데이터가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말이에요.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가슴이 지금 막 아프다. 드리는 이 피해자 장애 관계, 지식 감독 관계도 다 칼럼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true false, true false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을 각각의 사람들이 저 286개? 7개의 판결물들을 확인해서 지금 데이터로 만들고 지금 요 장표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네. 네. 아이고야. 그래서 뭐 요런 또 되게 식으로 본격적으로 만든 근데 그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간 제가 겪었던 기사들도 물론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여러 뷰나 프레임에서 살펴보게 해주는 차트라든지 설명을 제공하는 장문의 기사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의 큰 노력들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님들도 진짜 맨날 밤새서 이거 데이터 보시고 다 이제 정리하시느라 진짜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셨죠. 아, 그러면 그 데이터 정리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최종 아웃풋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수집이랑 정제 단계에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받았던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시간만 하면은 거의 한 3 달은 있었죠. 네. 요거 하나 나오는데 여러 네네. 근데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이후에 기획하고 기사 결과물 낸 데까지 3개월 썼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데이터 수집과 컬럼하고 뭐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만드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게 더 길었으면 더 길었지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정말 최소 3 개월이지 아마 훨씬 길었을 겁니다. 그 지금 이 우리가 정도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사실 논문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 방송의 취지가 이게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치. 네 자꾸 얘기가 글로 가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하나의 기사인 거잖아요. 그죠? 최종 음. 아웃풋이라는 것이.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은. 그죠?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인제 근데 제가 여쭤보는 사실 건 이게 어떤 용도로 또 이렇게 재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최종 목표물이 여기에서 인제 달성이 된 건지 고게 인제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여 드리는 인터랙티브 기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용도로 만든 거고 음. 이 주제를 가지고 텍스트 기사 같은 경우는 한 10편 정도가 이제 짜르르르 나오죠, 이게 기획 아. 기사니까. 그래서 음. 기사 아무래도 수 데이터가 자체는 있다 많이 보니, 나옵니다. 음, 데이터를 음. 확보한 후에 그 각각의 뷰로 다시 그 글 기사가 다시 나가는군요. 네네. 뭐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롤 아. 압박도 있고 그러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핵심 스토리만 압축한 형태인 것이고 그 분석 과정에서 나온 다른 이야기들은 또 각각의 기사가 되어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 거군요. 음. 네네. 그러면 맞아요. 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에서 많은 걸 느껴지지만 생략하면 다행이다. 어떡한다. 다행이다 하는 네네. 마음이 네. 네. 절대 이 어. 인터랙티브 기사 한 편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아니, 아 만들어 놓고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 여기서 모여진 자료들이 엄청 귀한 거라 음. 그죠. 어떻게든 재사용을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네네. 이거를 활용하는 배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런 시각화가 있는 거군요. 네. 인터랙티브는 어.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로 발표했으니까 한번 와서 더 읽어 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미끼 같은 역할을 아. 한다고 보시면 요거를 되겠습니다. 본 사람들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하면서 기사를 보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항상 요 밑에 이제 관련 기사에서 쫘르르 다 붙이죠. 이제 더 아. 읽고 싶으면 요 기사들을 네. 들어가서 연결해서 읽어라. 들어갈 수 있도록. 아. 네네. 그러니까 얘는 기사를 읽게 하는 어떤 메인 페이지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음. 음. 뭔가 그래서 오히려 이 기사에다가 모든 거를 담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기사는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 조금 중요한 그렇군. 역할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 작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더 넣고 싶지 않아요? 아까워서 막
이것도 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뭐 어디까지를 빼야 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결정사항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언론사분들 이제 기자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받는 피드백이 "아 우리 이거 좀만 더 넣으면 안 되나요? 이것도 취재했고 저것도 음. 취재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랙티브 기사니까 그 인터랙티브 효과도 되게 화려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뭐 내리면 텍스트 아. 빠방 이렇게 등장하고 뭐 차트도 다 툴팁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로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 하이 퀄리티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다가 오히려 인터랙티브 효과를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항상 제안을 드리는데요. 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앞선 그 십자가 파트도 메인이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또 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각각의 교단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가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스크롤리 텔링이라고 해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요렇게 내용이나 아니면 색깔이 변화하는 그런 오. 시각화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뭐 목회자들이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목회를 중단했는지 징계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요 인터랙티브한 스크롤리 텔링 파트로 꽉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아. 음. 뭔가 되게 영화 연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여기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요걸 강조하고 그다음 장면 요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느낌들을 결정하는 것이. 뭔가 되게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의?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취재했다." 뭐 이렇게 취재 내용도 나오고 기사 리스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음. 아 참. 그 되게 재밌네. 뭔가 이거 자세히 보고 나면은 단편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봤는데요? 벌써 단편 영화 본 기분인데 저는? 예.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 예예. 지금 훅 들어갔다 나왔어 지금 근데 이제 순간. 그런 연출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석이 포커스가 아니네. 이거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네 만들어진 맞아요. 데이터와 그걸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연출하기. 아. 그러니까 왜 아까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분야가 더 포괄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림 한 장 있다고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림이 여러 장 나열됐다고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네네. 순서로 뭘 배치할 거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니까 음. 그림들 간의 그 관계에서 표현되는 또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야 되는 거군요, 이 아웃풋에. 네 맞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뭐 누가 가르쳐 줘요? 어디서? 이거를 언론학을 전공한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가 이번 화의 원래 아 목표였던 것 그러네요. 같은데 예. 이런 걸 그 하려면 뭘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어.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노션에 따로 아카이빙을 해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게 그냥 일종의 제 취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어떤 콘텐츠가 매력적이구나. 어떤 콘텐츠는 같은 데이터도 요렇게 표현을 했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약 얘기는 영화를 잘 만들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영화를 그러니까 보다 그런 보니 거죠. 영화를 그러니까 만드는 감각이 생겼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소비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고 싶기 때문에 볼 때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음. 네. 좀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기사를 볼 때 단순히 그 기사 내용을 좀 제가 습득하려고 본다기보다는 표현 데이터를 방식.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음.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보기 싫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음. 점과 단점을 좀 분석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혹은 뭐 음. 전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 전문적인 음. 교육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은 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는 아직 없는 건지 고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 분석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요 전 프로세스를 다 하고 싶은 거라면은 아무래도 좀 익혀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툴 내지 스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집이나 분석, 정제 이런 걸 잘하고 싶으면 뭐 R이나 파이썬을 뭐 해야 되겠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웹으로 보여주려면 웹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아야 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툴이나 스킬을 배운다면은 요쪽으로 배우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훈 님은 그걸 필요에 따라 각각 개인적으로 확 학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대학 전공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언론 네네. 정보까지 가르쳐 주진 않을 거 아니야. 프론트엔드를 가르쳐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보문학이라는 복수 전공에서 그 웹 프로그래밍 개론 수업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때 잠깐 어. 익히기는 했는데 사실은 음. 인강으로 더 많이 배우기는 했습니다. 음. 요약하자면 '어디서 배울 때가 마땅치는 않다.' 라는 아니 거군요. 근데 가르치는 뭐라 그래야 돼? 가성비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가 없다며. 아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예. 그게 직업으로서 많지 않기 직업으로서 때문에 교육 음. 과정이 생기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음. 이게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걸 원래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과정을. 그거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게요. 처음에 시작이 그 마부작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에 좀 더 공을 들였어야 했기 때문에 R이나 파이썬을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고, 뒤로 이제 음. 가면서 제가 이런 본격적인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일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웹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후에 웹 프로그램을 익혔고, 이렇게 어. 했는데 아무래도 각각 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정말 프론트엔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쫌쫌다리로 하는 수준들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얇고 넓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얇고 넓게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그 그 지금 예를 들어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라는 자신의 뭐라 그러면 좋을까? 미래를 가진다고 해서 이 모든 걸 어쨌든 다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 기업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가가 초기에 도입될 때 방금 비슷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해야 그렇죠. 되고 데이터를 심는 것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수집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가 한 명이라는 사람한테 다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필요한 사실도 몰랐고 그냥 근데 데이터 분석가는 좋다니까 채용은 해봐야 됐고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일을 해왔던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 중에 실제로 그 일까지 그냥 다 담당해서 한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부 시절 때는, 그러니까 언전과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대에서 정보 디자인 수업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디자인과에서. 뭐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 듣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이 열린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음. 더 그러니까 많이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거다.'라고 인제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전공 내에는 그런 과목은 없으니까 다른 전공에 찾아가서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수집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네. 음.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기은 님이 하시는 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네요?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전공이 있는 이거 여기에 특화된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맞나요? 어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딱 직업으로 명명돼서 막 이렇게 채용이 네. 이루어지는 그런 직군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 예. 그러다 음. 보니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네.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아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비단 언론에서만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사에서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뭐 데이터를 결산해서 그것들을 뭐 포털 유저들과 공유를 한다든가 요런 것들이 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과도기적인 차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써야 하고 그리고 어떤 스킬을 디벨롭 해야 되고 요런 것들에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맥킨지 이런 데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팀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맥킨지의 그 리포트에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네네. 그 시각화가 다 내러티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이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점점점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 다들 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을 텐데 이런 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인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점점 찾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많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체감하실수록 이제 음. 뽑으려는 니즈가 올라가겠죠. 음. 아니 음. 저는 니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고 네네.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별도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음.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일반적인 데이터 리터러시의 한 영역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식으로 시각 자료를 배치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제 해 음. 본 적이 없을 테니 대부분은. 예. 맞아요. 근데 인제 저런 아까 보여주셨던 데모 같은 것들을 인제 많이 접해 보고 나면 '아 이거는 별도의 전문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음. 네. 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게 돼서 조금 더 기은님의 얘기를 다음 화에 넘겨서 들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김 팀장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 일단은 되게 재밌었고요. 아까 그 시각화가 저는 그냥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도 '아 이런 이미지의 배치나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데이터 시각화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에 인제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필요한 작업이고 되게 효과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뭐랄까 빡세긴 하겠다. 왜냐면 그래프 한 장 만드는데도 머리 진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이야기를 다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영화 만드는 작업처럼 '굉장히 큰 작업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성취감이 되게 클 것도 같고, 이게 하나하나가 작품이니까. 그죠? 뭐 네 데이터 맞아요. 분석가가 분석 보고서 만들었다고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크게 느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힘든 만큼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계속 자신의 작품으로 쌓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재미가 있으니까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더 배우고 음. 싶고. 네. 고생도 하시지만은 재미가 있다는. 네. 뭐 저도 소감을 좀 공유를 해보면 영화를 만들 정도의 노력이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가 됐던지 간에. 그러니까 그 차트 하나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그래요. 뭔가 디지털 키오스크 같은 경우 지금 뭐 노인들의 접근성을 막는 뭐지 악의 화신처럼 되어 있는데 그 도구의 UI적인 기획이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그러니까 UI UX에 대한 고려가 좀 잘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 개선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래도 우선 빨리 도입돼야 되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리소스의 투입의 부족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계가 어떻게 개선되더라도 그건 못하는 거야. 오히려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기사에 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들인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만 상상해봐도 그 노력이 어느 일정 이상을 굉장히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치가 더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야,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지금화는 아마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았을까? 나아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것만 국한해 보면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다. 그리고 잘 데이터가 정제된 채로 공개되는 것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회 이슈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 플랫폼 같은 게 좀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상품을 드리는 부분이 좀 어느 기관이 담당해 주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금 기은님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른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개척하고 있는 단계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단하시네요. 중간부터 말이 막혀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계속. 너무 놀라갖고. 아무튼 저는 제 소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은님 여기 뭐지 함께 하신 소감 간단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선 제가 이런 하고 있는 일, 데이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겠구나.' 이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좋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체감을 뭔가 이 톡을 듣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이 컨텐츠조차도 지금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런 이런 소감을 하신 거라서 와 대단하네요. 그 알겠습니다. 기은님 작업물 볼 수 있는 뭐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시면서. 네. 그 keyeun.com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kieun.com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 포트폴리오용으로 이제 했던 작업물들을 많이 올려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는 하단에 같이 보이도록 첨부해 보았고요. 소개도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자고 해놓고 저도 횡설수설하고서는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우선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화 또 기은님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